저희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입니다. 아이는 없고 계획도 없이 맞벌이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신혼의 달콤함은 진작에 끝났고 이제는 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남편이 제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점점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부부니까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같이 살아봐야 서로 좋은 모습 못 보고 살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결심하고 행동하려 합니다.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는 연애 2년 하고 결혼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겠지만 남편이 저를 더 많이 좋아했었고 연애할 때부터 신혼 때까진 제 말 한마디에 죽는 신용까지 하던 남자입니다. 평소에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다 기억해놨다가 기념일도 아닌데 제게 깜짝 선물로 놀라게 하고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주말에 2시간씩 운전해서 맛집 찾아가서 먹여주던 사람이에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평범한 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남편보다 연봉이 좀 더 높습니다. 우리가 연애하다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제가 더 아깝다고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주는 모습에 이런 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나 싶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살 거라 굳게 믿었었는데 지금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왕창 찍어버리고 배신감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 저보다 돈도 적게 벌면서 정말이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제 호감을 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는 쪼잔한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제가 편해지기 시작한 건지 어느 날부터 제 앞에서 그렇게도 돈 타령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남편이 집을 해오고 제가 혼수를 맞춰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던 남편은 시댁에서 조금 도움받고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살면서 그렇게 큰 대출은 처음 받아봐서 그런지 결혼하기 전부터 대출금에 대한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우리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갚아나가면 될 거라 생각했고 어차피 이자만 내는 상품이라 한 달에 부담도 크지 않았거든요. 비록 남편 명의로 받는 대출이지만 저도 같이 대출이자 갚아나갈 것이고 부부가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사이인데 누구 빚이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남편 생각은 저랑은 달랐나 봐요. 신혼 초에는 그래도 조금 참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입에서 돈돈거리기 시작하면서 뭐만 하려고 하면 대출금 이야기부터 꺼내면서 분위기에 초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다못해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도 저는 간짜장 먹고 싶고 기왕 먹는 거 탕수육 작은 것도 하나 시키자고 하면 남편은 정색을 하면서 그냥 일반 짜장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못 써서 안달이냐 하더라고요. 양이 모자라면 집에 있는 밥 비벼서 먹지. 우리 집에 대출금이 얼만데 과소비를 하냐고 제게 따지길래 그렇게 돈 아까우면 짜장면도 시키지 말고 집에 있는 라면이나 끓여 먹자는 식으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쉬는 날에 남편이랑 밖에 나가서 놀다가 돈가스를 하나 먹으려고 해도 대출금 이야기부터 하고 아예 나중엔 돈 드니까 주말에도 집 밖에 나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집 근처 뒷산이라도 가서 등산도 할 겸 산책이라도 하자고 했더니 등산로에 입장료 받는 거 아니냐고 묻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저랑 같이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전부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평소에 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핸드폰 요금과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30만 원으로 다 끝내더라고요. 만나는 친구도 별로 없고 밖에서는 회사 회식이 아니면 술도 먹지 않아요. 누가 사준다고 해도 얻어먹으면 나중에 자기가 사줘야 하니까 안 마신대요. 제가 회사 사람들이랑 어떻게 그렇게 성 긋고 사냐고 내가 카드 줄 테니까 한번 얻어먹으면 다음엔 당신이 한번 사라고 이야기해도 어차피 제 용돈도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그 돈 아까워서 쓰기 싫다고 한 번도 술자리 가는 꼴을 못 봤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적당히 쓸 건 쓰고 살았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저러고 사니까 괜히 눈치 보여서 저까지 아끼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억지로 저한테까지 절약을 강요하진 않았는데 주말에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집밥 먹으려 하고 TV만 보고 누워있으니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도 나가는 게 눈치 보여서 저도 돈을 잘 안 쓰게 되었습니다. 맨날 대출금 이자 계산하고 우리 2사람의 월급에서 나가는 돈 계산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번 달에 내는 돈이랑 달라지는 것도 거의 없는데 맨날 집구석에서 커다란 가계부 노트를 펴고 100원 단위까지 영수증 계산을 하며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더라고요. 대출금에 원금까지 같이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이자만 조금 내면 되니까 편하게 마음먹고 전세 끝나면 나중에 집을 사던 전세를 연장을 하면 될 텐데 왜 쓸데없이 맨날 대출금 걱정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걱정한다고 나갈 돈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집구석에만 들어박혀서 돈 한 푼 더 벌어오는 것도 아니면서요.
적금을 적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모아둔 돈만 1억이 넘게 모았어요. 우리가 아이 낳을 생각도 없으니 그냥 적당히 살면서 돈 모으고 집 사서 즐겁게 살면 그만인데 매사에 돈돈거리고 아무런 추억도 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것이 저는 불만이었죠. 정말 1년 전부터는 저도 남편과 뭔가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어차피 나가려면 마스크 해야 하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절이니까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에서 밥하는 것이 귀찮을 땐 배달시켜 먹거나 퇴근하고 밖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또다시 돈돈거리고 징징대기 시작했지만 난 오늘 밥하기 싫으니까 당신이 해서 먹던지 나가서 사 먹자는 말을 하면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먹었습니다. 얼마 전 사건이 터진 그날도 퇴근하는 길에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집 냉장고에 반찬 할 만한 것도 없고 해서 밖에서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남편과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남편이랑 외식을 한다고 해서 맛집을 찾아가거나 파스타 스테이크 같은 예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싸고 간단하게 배만 채울 수 있는 백반 같은 음식을 먹게 된 지 오래입니다. 그날은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쌀쌀해서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더라고요. 남편이랑 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집 가는 길에 자주 가는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뼈해장국을 시켰고 남편은 손에 묻히는 것이 싫다고 해서 순대국밥을 하나 시켰어요. 평소에 남편이 저보다 밥 먹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연애할 때는 제가 먹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먹기도 하고 혼자 먼저 다 먹더라도 제가 밥 먹는 모습 지켜봐 주기도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둘이서 외식을 해도 혼자 후딱 먹어치우고는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날도 저는 뼈도 뜯어야 하고 뜨거운 국물 시켜가며 천천히 먹고 있었는데 10분도 안 되어 혼자 순대국밥 국물까지 싹싹 비우고는 혼자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젓가락이랑 손가락을 써서 뼈에 붙은 고기를 잘 발라서 먹고 있는데 앞에서 남편이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가 왜 그렇게 쳐다보냐고 한마디 했더니 남편 하는 말이 오늘 많이 배고팠나 보네. 진짜 잘도 먹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별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은근히 듣는데 짜증도 나고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애써 무시하고 제 밥에나 집중하고 있었어요. 국물에 밥까지 말아서 한 그릇 싹싹 비우고 마지막으로 아껴뒀던 뼈를 붙들고 쪽쪽 빨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남편은 물론이고 사람한테 이런 식의 눈빛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서 왜 그런 눈으로 보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한참을 더 저를 째려보다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더럽게 먹냐면서 너 진짜 정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가방만 챙겨들고 혼자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음식값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 진짜 식당에서 한 손으로 뼈 들고 한 손으로는 젓가락 들고 살 발라 먹고 있다가 너무 황당하고 창피해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태어나서 이런 모멸감은 처음이라 눈물까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식당에 사람들이 많아서 차마 그럴 순 없었습니다. 먹던 것도 그만두고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혼자 자기 방에 문 닫고 들어가더니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기분으로 이야기했다가는 제가 큰 사고 칠 것 같아서 일부러 저도 말 안 걸고 안방 들어가서 문 닫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안방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게 먼저 사과하지도 않았어요. 싸워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제 와서 싸워봤자 마음 떠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나 싶어 그냥 전부 다 관두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에게 마음이 떠난 가장 큰 증거가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진다는 거라던데 제 밥 먹는 모습 보고 정 떨어진다고 말하는 걸 보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던지 최소한 저랑 부부 사이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알고 지낸 세월이 있고 결혼이 장난으로 한 것도 아니라서 3일 정도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깊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 사이에 남편과는 집에서 마주쳐도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봤고 대화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려주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냈죠. 당연히 남편은 제게 먼저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3일이 지나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불러냈어요. 저는 국밥집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했고 남편은 아무런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모멸감과 수치심, 남편이 정 떨어졌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부부로서 같이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 입에서 먼저 이혼 이야기가 나왔더니 그전까진 덤덤하게 무표정으로 있던 남편이 순간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무슨 그런 일로 이혼까지 해야 하냐고. 자기는 그냥 그 상황이 짜증나서 순간적으로 한 말인데
저랑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네요. 저는 3일 내내 정리해둔 생각을 남편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했는지, 서로의 기념일을 마지막으로 챙긴 것이 언제인지, 결혼하고 난 이후 3년 동안 남편에게 꽃다발 선물 받아본 적도 한 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못했고, 이제 겨우 결혼 3년차 부부인데 벌써부터 80 먹은 노부부만도 못하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살아봐야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고,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많이 당황한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같이 돈 벌어서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적금도 넣어야 한다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밥 해주고 집안일 해주고 같이 돈 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였을 뿐, 함께 사랑하며 아껴주는 부부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나랑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서 헤어질 때 미련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신혼집은 어차피 전세 대출 갚아버리면 끝인 거고, 부부가 공동으로 모으던 적금만 제가 60%, 남편이 40% 정도로 계산해서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왜 제가 더 많이 가져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벌은 돈을 다 계산해보니 제가 그 정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집안일도 제가 더 많이 하면서 살았고, 시아버님 은퇴하시고 경제력 없는 시부모님에게 매달 용돈 보내드린 것도 있지만, 이혼하는 마당에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도 그 부분에서 할 말이 없었는지 6대 4로 나누자고 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저 뒤늦게 제게 꼭 이혼해야 하는 거냐고 다시 묻길래, 나는 정 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과는 하루도 같이 못 살겠어. 당신이랑 마주 앉아서 밥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간단한 집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혼자 살만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해서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신혼집에 있던 혼수들은 냉장고나 침대 같은 커다랗고 비싼 물건은 전부 우리 친정집으로 보내버렸고, 제가 당장 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 사는 오피스텔로 챙겨왔습니다. 시부모님들이 번갈아가며 제게 전화하셔서 왜 이혼하냐고, 부부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권태기가 오면 극복해가며 사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이 낳을 생각도 없는데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까지 다 식어버리니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원동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징징대던 대출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있어서 좋고, 저는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혼자 먹고 싶은 것도 사 먹으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지만 남편이 자꾸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것을 미루면서 제 연락을 피하고 도망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가 다시 합쳐서 살 가능성은 전혀 없고, 남편이 끝까지 도망 다니면 소송이라도 해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제가 먹는 음식, 제가 쓰는 돈 아까워하던 남편인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벌어오던 돈이 생각이 나고 공짜로 해주던 집안 일들이 아쉽게 느껴지나 봐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아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생각이 있겠지, 젊을 때 열심히 벌고 돈 아껴서 집 사려고 그러는 거라 생각하고 참고 넘어갔어요. 단 한 번도 남편에게 서운하다 말해본 적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만만하고 우습게 보였나 봐요.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지질이 궁상 떨고 아끼면서 사느니 저는 열심히 일해서 더 벌고 필요한 곳에 돈 쓰면서 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34살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먹을 만큼 먹었다 생각하는데, 도무지 예의라고는 밥 말아먹은 시댁 집안 식구들 때문에 그동안 속을 많이 썩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라도 제정신이라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참고 살았지, 만약에 남편까지 자기 집 식구들이랑 똑같았다면 진작에 이혼을 하거나 아예 결혼을 안 했겠죠. 시부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났을 때도 남편이 항상 미안하다 대신 사과해주고, 좀 심하다 싶을 땐 중간에서 그만하라고 막아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옆에서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정작 당사자인 시부모님들은 모르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가 났냐 하면 평소에 저를 부르는 호칭과 말투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혹시 버릇없는 사람들을 만났더라도 한두 번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인간관계를 정리했겠죠. 저는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상대방이 내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특별히 제가 착한 사람이고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격이 까칠하고 속에 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 제게 예의 없이 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싫어서 제가 먼저 깍듯하게 대하고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결혼하고 이 집안에 시집와서도 마찬가지였고 시부모님은 물론 동서와 시동생에게도 함부로 말을 놓은 적은 없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4살 어리지만 같은 여자고 같은 며느리 처지라서 일부러 동서님이라고 존중해서 불렀고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저보다 1살 많은데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서로 어색하고 싫더라고요. 아마 요즘 시대에 서방님이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서로 합의하에 시동생의 이름인 준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서방님보다는 낫더라고요. 처음 시집와서 신혼일 때는 시동생의 꼬박꼬박 도련님이라고 부르다가 6개월 만에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서방님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야 자주 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서방님이라고 못 부를 것도 없는데 오히려 시부모와 시동생이 먼저 왜 서방님이라고 부르냐고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남편한테만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왜 시동생한테 서방님이냐길래 원래 도련님이 결혼하면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은 처음 들었대요. 다시 예전처럼 도련님으로 부르던지 무조건 서방님 소리는 하지 말라 하길래 그때 이름을 부르기로 하고 준호님이라고 시동생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시부모는 매번 저한테 야, 너 네가 라는 호칭을 써서 부르셨고 시동생도 형수님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형수라고 짧게 불렀습니다. 솔직히 시부모도 그렇고 시동생한테도 감정이 좋진 않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한테 먼저 무례하게 하는 것이 싫어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존칭을 사용하는 편인데도 시댁 식구들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제 기분 나쁘다고 시댁 한복판에서 정색을 하고 화를 낼 순 없어서 시댁 모임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에게 아까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기분 나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몇 번이나 부모님과 동생에게 호칭을 조심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전달했지만 시댁 사람들은 그럼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냐고 며느리님이라고 불러야 하냐면서 저보고 너무 예민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우리 시댁은 엄청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옛날 뿐입니다. 시어머니 본인도 자기는 딸 없이 한 번에 아들 둘을 낳았다는 것이 인생의 최대 업적인 것처럼 만날 때마다 저나 동서에게 우리 박씨 가문에 딸은 없어. 무조건 낳으면 아들이야. 라는 식으로 부담을 주셨어요. 따지고 보자면 예전엔 본인도 박씨 집안의 며느리였으면서 저와 동서가 집안에서 가장 낮은 위치라고 생각하셨고 그러다 보니 존중해줄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와 동서를 엄청 무시하시고 심지어 친정 부모님에 대한 모욕도 아무렇지 않게 하시더군요.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뭘 몰라서 당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차라리 시댁과 인연을 끊으면 끊고 살았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는 다 해야겠다 생각하고 언제 한번 엎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의 호출로 시동생네 부부와 시부모님과 다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기본 세팅을 해주고 추가 반찬은 셀프로 가져다 먹는 식당이었죠. 제가 도끼가 오를 대로 올라 있었고 마침 다 같이 모이는 자리니까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미리 동서에게 연락해서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달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밥 먹다가 반찬이 다 떨어졌을 때 반찬 그릇을 동서와 시동생 앞으로 밀면서 야, 니네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반찬이나 좀 더 가져와. 동서가 살짝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미리 이야기해둔 것이 있어서 금방 상황을 이해하더라고요. 시부모도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래지고 시동생은 자기가 뭔가 잘못 들었나 싶은 표정으로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야, 준호야, 너 설날에 그렇게 많이 처먹더니 살이 좀 쪘다? 너네는 쉬는 날에 뭐하니?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해.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남편에게도 야, 너는 주방에 가서 가위 좀 달라고 해. 어떻게 니네 집 식구들은 꼭 시켜야 하는 거니? 평소에 시부모가 저한테 했던 말투와 행동 그대로 똑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부모 둘이서 참지 못하고 너 뭐 잘못 먹었냐고 왜 말투가 그따위로 싸가지가 없냐고 하시길래 저는 매번 아버님, 어머님, 준호님 이렇게 호칭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야, 너 형수하면서 짧게 부르시잖아요.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원래 박씨 집안은 이렇게 서로를 부르는 것 같길래 호칭을 맞춰서 쓰기로 했어요. 뭐가 문제 있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는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둘째 아들이 너보다 나이도 더 많은데 반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저한테 호칭을 똑바로 쓰시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시부모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고 시동생도 할 말이 없었는지 헛기침만 하고 있었죠.
남편과 동서만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항상 제게 하시던 말이 너는 네 부모한테 다시 배워야겠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거든요. 작은 실수라도 할라치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보고 친정 부모한테 다시 가서 배워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호칭 제대로 쓰고 존중해드렸고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랑 시동생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완전 선을 넘었고 저도 친정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더 이상 남은 인내심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어차피 이해시킬 생각도 아니었어요. 말을 해서 들을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며느리들에게 존중이라는 것을 하셨겠죠. 앞으로 저한테 호칭 제대로 안 쓰고 인격적으로 존중 안 해주시면 오늘 같은 꼴을 계속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시동생에게도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한 살 많더라도 나한테는 손아랫 사람인데 어디서 자꾸 짧게 형수라고 부르냐고? 남들이 우리 집안 돌아가는 꼴을 본다면 못 배워먹은 집구석처럼 보이니까 앞으론 조심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시부모 들으라는 식으로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다시 배울 게 아니라 시동생 당신이 호칭도 제대로 모르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고 했죠. 남편도 예전부터 제가 벼르고 있었고 호칭 문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저한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끝내고 계속 밥 먹을 기분도 아니고 어차피 분위기도 완전 끝장난 상황이라서 남편에게 집에 가자 하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내가 너무 심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자긴 괜찮다면서 그동안 너도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 이젠 우리 가족들이랑 얼굴 보는 일 없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저는 절대 시댁 식구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받을 생각 없어요. 오히려 시부모가 먼저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모를까. 지금도 저는 제가 한 짓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예 못할 소리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딱 하나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 부모님 무시하는 소리를 한 시모에게 쌍욕이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똑같은 사람 되기 싫고 남편 입장도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한동안 시댁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연락 한 번 없다가 최근 들어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전화하셨나 봐요. 앞으로 집안에 큰 며느리는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테니까 이혼을 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저는 시댁에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아니 진짜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는 건지. 저보고 시댁 오지 말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지 않겠어요? 남편도 잘 됐다면서 이참에 서로 안 보고 살면 싸울 일도 없고 자기도 중간에서 눈치 보는 일도 줄어들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하라더라고요. 저는 절대 먼저 굽히고 사과할 생각 없으니 시어머니가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살면서 시댁 식구들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도 남편만 보내고 저는 친정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랑 지낼 생각을 하니 가만히 있어도 너무 기분 좋아서 웃음이 실실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제부터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하는 동서가 살짝 불쌍하다 싶었습니다. 동서는 저처럼 할 말 다 하고 사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날에 제가 깽판 부리고 남편이랑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어쩔 줄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던데 불쌍하긴 해도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죠. 부당한 대우 계속 받기 싫으면 저처럼 한번 뒤집어 엎기라도 해야 합니다. 지난 설날을 마지막으로 저는 시댁에서 명절 챙길 일도 없어졌고 제게 야야거리던 교양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시부모도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영원히 안 볼 수도 있고 아주 긴 싸움이 될 것 같지만 할 말을 다해서 속은 정말 시원합니다. 이 싸움이 몇 년을 걸리던 아무 상관없고 저는 아쉬울 것 하나 없네요. 작년 11월에 도착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임신 막달에 접어든 30대 맞벌이 임산부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했고 경기도의 한 도시에 살고 있어요. 결혼 생활이 제 생각처럼 마냥 행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큰 다툼 없이 지내고 있는데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은 바로 시댁입니다. 시댁은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에 살고 계세요. 7, 8년 전쯤 시아버님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한적한 시골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시부모님이 옛날부터 사두었던 땅값이 많이 올라서 노후 걱정이 없어지기도 했고 10년 전에 시어머니가 암수술을 하고 나서는 시골에서 살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두 분은 소일거리로 텃밭에 농사를 짓고 계신데 내다 팔고 돈 버는 목적은 아니고 그냥 식구들끼리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만 자급자족하십니다. 텃밭이라곤 하지만 꽤 넓고
직접 가보면 비닐하우스도 하나 있어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으세요. 깻잎부터 고추와 토마토나 과일나무도 몇 그루 있는데 제가 가장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원인은 바로 배추 때문입니다. 남편은 장남이고 남편 밑으로 3살 어린 도련님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쪽 집안의 며느리는 저 하나뿐인데 하필이면 시아버님이 6남매의 맞이이자 장남이십니다. 시아버님은 어릴 적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5명의 동생들에게 아버지 역할까지 하셨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시고 돈을 벌어서 동생들 뒷바라지 하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인 책임 다하시면서 자수성가까지 하신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집안에서 우리 시부모님들이 큰어른이자 부모나 다름없었고 지금까지 온가족 김장도 시댁에 모여서 하고 있어요. 작은 아버님과 삼촌 고모의 딸들, 신랑의 사촌 등등 대체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한번 제대로 모일 때마다 몇십 명은 기본에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매번 달라지니까 저는 아직도 시댁 친척분들 얼굴을 다 외우지도 못했어요. 그냥 대충 알아보는 척하고 눈치껏 인사드리는 정도죠. 그렇게 많은 인원들과 가구수를 책임지다 보니 한번 김장을 하는 날에는 완전 동네 잔칫날 저리 가라 할 수준이에요. 보통 300포기 이상을 김장을 하신다는데 그래서인지 아버님께서 시골에 내려가셨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시작하셨던 농사는 바로 고추와 배추입니다. 처음엔 수확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동네 분들이 농사 지은 것을 사다가 하셨는데 몇 년 시행착오를 하시더니 점점 그 양이 늘어나서 이젠 온 가족이 먹을 김장을 자급자족 하실 정도가 되었어요. 아버님의 동생분들도 다들 형제끼리 우애가 좋아서 저희 시댁을 주말 농장 정도로 생각하시고 평소에도 자주 찾아뵙고 농사일을 돕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참 회사 일이 바쁘고 원체 농사에 흥미가 없어서 농사 도와드리러 내려간 적은 없지만 김장은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만 해요. 타지에 멀리 사시는 친척분들은 보통 전날부터 찾아와서 김장 준비를 같이 하시고 진짜 뭐라고 말로 설명하긴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정말 돗대기 시장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고 작년에 처음 김장을 하러 갔었는데 진작에 시어머님께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통째로 비워서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김장이라고 하니까 우리 친정집에서 엄마가 하시던 모습만 상상하면서 가서 양념 비비는 것 좀 도와드리고 수육 먹고 김치나 받아오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건 착각도 엄청나게 큰 착각이었습니다. 늦어도 토요일 아침 8시까지는 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희 집에서 새벽 6시에 출발했어요. 몇 번씩이나 8시를 강조하셔서 그 시간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막상 도착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거실에 늘어앉아서 아침을 먹고 있더라고요. 배추가 아직 덜 절여졌다면서 10시는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데 저는 전날 금요일 늦게까지 야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상태로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별일도 없이 다들 앉아서 아침 먹고 TV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결국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계속 쭈그려 앉아 김장을 하는데 다 끝내고 일어나니까 허리가 안 펴지고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남편은 김장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심부름을 하더라고요. 막걸리를 사온다든지 읍내에 나가서 간식거리를 조달하는 등 김장하는 사람들 뒷바라지를 주로 했습니다. 분명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우리가 결혼하면 집안의 친척들 김장은 따로 하라 하고 우리 가족 먹을 것만 조금 하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막상 집안에 시집 오니까 친척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김장은 예전보다 더 많이 하십니다. 예전에는 150포기, 200포기 정도 하셨다는데 제가 결혼하고 첫 김장이었던 작년에는 300포기 하시더니 그래도 성에 안 차셨는지 올해는 400포기 하신다네요. 그나마도 배추 농사는 500포기도 넘게 지으셔서 동네 분들이나 지인들 나눠주시고 400포기만 하신다는데 이러다가 김치 공장 지으실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시골 집마당과 비닐하우스에서 김장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조금 옛날 분이시고 아버님과 친척들도 다들 마찬가지라서 제 기준으론 위생관념이 아주 빵점이에요. 그 많은 김치를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공사판에서 시멘트 섞을 때 쓰는 것 같은 빨간색, 검은색 고무욕조 같은 곳에 절인 배추를 쌓아두시고 나중에 김치 속을 넣으려고 보니까 배추에 벌레들이 잔뜩 붙어 있더라고요. 11월 한겨울에 무슨 벌레가 있겠냐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양념을 빨아먹으러 오는 건지 파리도 정말 많고 저는 이름도 모르는 작은 날벌레들이 김장하고 있는 하우스 안에 엄청나게 날아다녀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미리 만들어놨으면 뭔가 비닐이라도 덮어놔야 먼지나 벌레가 안 들어갈 텐데 김장 끝날 때까지 전부 그대로 열어두고 방치합니다.
시댁 친척들 누구 하나 신경도 안 쓰는 바람에 얘기했다가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옛날엔 다들 그렇게 했다지만 지금은 시대도 변하고 사먹는 김치만 해도 얼마나 위생적인가요? 그 모습 보고 나면 밥맛도 떨어지고 나중에 시댁 김치 얻어와서 먹는 내내 혹시나 벌레가 나오진 않을까, 내가 모르고 먹진 않았을까?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개고생인가 싶어요. 김장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 옷과 신발은 양념이 범벅이 되어서 다 망가져 있었고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김장을 작년에 처음 해봐서 집에 돌아오는 내내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쩔쩔매더라고요. 제가 허리도 못 펴고 힘들어할 때는 신경도 안 썼으면서. 정말 답답한 건 저희 친정에서도 당연히 김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시댁에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밖에 안 걸리고 많이 해봤자 50포기 정도 하는데 친정엄마와 친하신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분들이 서로 김장하는 날 가서 일손을 도와주기 때문에 한나절 만에 금방 끝나요. 게다가 친정엄마는 약간 결벽증이라 할 정도로 위생에 신경 쓰시기 때문에 김장도 정말 깨끗하게 하십니다. 친정 김치나 받아서 먹고 모자라면 사다 먹으면 되는데 진짜 시댁 가서 김장하기 너무 싫어요. 게다가 올해는 제가 임신을 하고 배가 만삭이라서 일상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조심스러운데 시부모님이 먼저 전화하시더니 김장하는데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배부른 것이 눈에 보이실 텐데 대체 저를 왜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눈치 없이 할 말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길래 그 전화 제가 뺏어서 아무래도 몸이 이래서 방해만 될 것 같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일 안 해도 되니까 김장하는 날 내려와서 구경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가라시네요. 꼭 아침 8시까지 오라는 말을 빼놓지 않으셨고요. 전화 끊은 다음에 제가 너무 짜증나서 남편한테 마구 화를 냈어요. 내가 만삭인데도 너네 집에 김장하러 가야겠냐고요. 시댁 김치 안 먹어도 되니까 앞으로 나 김장하러 안 가겠다고 성질을 냈더니 남편이 고민하다가 자기 엄마한테 다시 전화 걸어서 그날 친구 결혼식 있는 걸 깜빡했다고 김장하러 못 갈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이 그래? 너는 친구 결혼식 가고 새아가만 오라고 해라 하시더군요. 저는 꼭 와야 한답니다. 제가 가봤자 도움도 하나 안 되고 어차피 일도 거의 못해요. 그냥 와서 쉬면서 수육 보쌈이나 먹으라 하시는데 집안 친척 어른들 다 계시는데 새파랗게 젊은 며느리가 소파나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이나 다른 분들이 뭔가 하고 계시면 저도 눈치 보면서 같이 하는 척 거들어야죠. 진짜 시댁 내려가서 어쩔 줄 모르고 불편해하고 있을 제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남편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간에서 막아주면 좋을 텐데 자기 부모한테 좋다 싫다 딱 부러지게 말도 못해요. 항상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시어머니 하자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결혼한 뒤로 지금까지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많이 싸워봤지만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직접 시부모님들한테 시댁김치 필요 없다고 나는 김장하러 가기 싫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평생 끌려다닐 것 같아요. 만삭인데도 무거운 몸을 끌고 김장하러 가고 내년에는 1살짜리 어린 아이를 데리고 김장하러 시댁 내려가야겠죠. 김장 말고도 시댁에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제 앞에 닥친 가장 큰 시련이 김장입니다. 남편이랑 매일 김장 때문에 화를 내고 싸우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끝까지 안 가겠다고 남편 혼자 시댁 내려가서 김장 다 하고 저는 앞으로 시댁 안 내려가겠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단순하게 내가 힘들어서 못 간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내가 왜 김장을 갈 필요가 없는지 시부모님들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오라고요. 솔직히 이번 김장 때도 시부모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남편이 화라도 내면서 막아주길 바랬는데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있던 제가 멍청이죠. 처음엔 저도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작년 김장의 충격이 너무 커서 올해는 8월부터 지금까지 김장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욕먹더라도 나쁜 며느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이번에도 제대로 못하면 그냥 제가 폭탄을 터뜨리려고요.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지만 그냥 시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먹는 게 낫지 시댁 김장은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일도 너무 많고 힘들고 위생관념 없는 시어머니와 정신없는 시댁 분위기 자체가 너무 싫으네요. 며칠만 더 기다려보고 남편이 이야기 안 하면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려고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김장 문제로 사연을 보내고 난 뒤 이제서야 후기를 쓰게 되었네요. 그 사이에 아이도 낳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때 제가 남편 보고 당신 혼자 김장하러 가고 나는 앞으로 시댁 김장에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하라 했는데
실제로 내려가서 남편이 이야기했나 봐요. 우리 부부는 앞으로 김치 안 줘도 되니까 김장할 때 부르지 말라는 식으로요. 어머님, 아버님은 둘 다 충격을 받으셨는지 한동안 말이 없으셨답니다. 옆에서 작은아버님이나 다른 친척분들이 오히려 더 난리셨대요. 집안에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온 것 같다면서요. 저야 욕먹을 각오로 이야기한 거라 시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고민을 하시고 아버님도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앞으로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다만 제가 김장 안 가겠다는 뜻이 시댁과 안 보고 살겠다는 말로 이해를 하신 건지 명절이나 시댁 행사에도 저는 참석하지 말라십니다. 그냥 앞으로 시댁에는 태어난 손주와 남편만 오고 저는 오지 말라셨어요. 김장 한 번 안 가겠다고 한 죄로 이 집안에서 저는 없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 앞에서는 심각한 척 표정 관리를 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면 제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 싹싹 빌기라도 하실 줄 알았는지 진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덕분에 이번 설날에도 남편 혼자 시댁에 내려갔어요. 아이까지 같이 보내기에는 너무 어려서 올 추석이나 내년에 남편이랑 같이 가라 하고 앞으로도 저는 시댁에 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2, 3일에 한 번 시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집에서 제가 뭐 해먹는지 물어보시고 가끔 냉장고에 뭐 있는지 저녁 밥상은 어떻게 차렸는지 사진 찍어 보내라 하셨거든요. 자기 아들 어떻게 먹이나 궁금하셨겠죠. 지금은 연을 끊은 뒤로 제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보내시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아이 낳았을 때 병원에 시부모님 모셔서 저한테는 딱 수고했다 한마디 하시고는 아이만 보다가 가시더라고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오신 적 없으십니다. 만약에 시어머니 성격에 연을 끊지 않았다면 얼마나 찾아오시고 전화나 영상통화하면서 귀찮게 하셨을지 안 봐도 뻔하네요.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부터 친정엄마가 집에 와서 다 도와주셨고 요즘도 많이 도와주세요. 가끔 엄마가 너네 시댁은 아이 궁금하지도 않나 보다. 한번 찾아오질 않으시네? 라고 하시는데 엄마한테는 시댁과 연 끊고 산다고 말을 아직 못했어요. 그냥 농사 짓느라 바쁘실 거라 하고 마는 거죠. 아무튼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스트레스도 없고 모든 것이 너무 좋아요. 시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일지도 모르지만 요즘 세상에 안 맞는 사람들끼린 적당히 거리 두고 사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남편과도 싸울 일이 확 줄어들었고 앞으로 제 결혼 생활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해결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부모님들이 먼저 저를 포기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끝까지 김장하러 시댁 오라고 하셨으면 남편이랑 끝장을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김치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김장비 드리고 조금씩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김장김치 다 떨어지면 마트에서 사다 먹을 거고요. 그게 서로 편하고 식구들끼리 싸울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항상 재미있는 사연 잘 듣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 다짐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라고 생각해서 더는 못 해먹겠네요. 시아버지가 정말 완고하신 분이고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면 참아보겠는데 우리 애한테까지 무시하고 차별하시니 이젠 정말 지치고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남편조차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보고 포기하라 하고 시어머니도 원래 너희 시아버지가 예전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제가 더 큰 문제라면서 저를 탓하세요. 이젠 정말 못 참을 것 같고 저도 시아버지 대접을 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먼저 저희 시댁은 남편이 장남이고 아래로 3살 차이 나는 남자 시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결혼해서 저희는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시동생은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는 유치원을 다닙니다. 아이들 성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굳이 이야기하진 않고 넘어갈게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대학을 2년 다니다가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퇴하고 아빠 친구분의 회사로 들어가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알게 된 인연으로 둘 다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다시 만났고 그 뒤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시동생과 동서도 대학교 때부터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캠퍼스 커플인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처럼 지방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 손에 꼽히는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이라는 점이죠. 시동생은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받고 지금은 대기업의 연구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동서는 결혼한 뒤에 공부를 더해서 박사까지 마치고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자영업을 하면서
그런대로 먹고 살만하고 사실 벌이로만 따지자면 시동생네 부부보다 저희가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들에게 그동안 용돈도 많이 드렸고 시댁 대소사도 저랑 남편이 앞장서서 챙겼어요. 하지만 저희 시아버님에게 저랑 남편은 가문의 수치이자 제대로 된 자식 취급도 안 해주시는 찬밥 신세입니다. 처음에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제가 지방대도 졸업을 하지 못했다며 실망하시는 모습이었고 자기 아들이 변변한 대학을 못 나왔으니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하시면서 겨우겨우 승낙하셨거든요.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도 학벌을 먼저 보시고 학벌 좋은 사람이 믿을 수 있고 큰일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아버님이 대학에 집착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시댁이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고 아버님도 중학교 졸업하시자마자 바로 돈을 벌러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시아버님 동생들 먹여 살리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게 하셨다는데 그때의 힘든 기억 때문인지 요즘같이 먹고 살만하고 원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냐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중졸의 학력에도 밑바닥부터 고생해서 지금의 부를 이루셨어요. 쉬는 날도 없고 1년 365일 장사를 하시고 일을 하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셨습니다. 아버님 밑에 있는 직원들 중에도 엄청난 명문대는 아니라고 해도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아닌 사람에 대한 차별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야간 대학이라도 다니면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직원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줄 정도로 아버님에겐 학력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모습들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치지만 대체 자식에게까지 그러실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아버님의 회사를 제외한 개인 재산은 말 그대로 수십억 이상이고 회사와 장사를 하는 매장까지 다 합치면 100억대도 훨씬 넘으실 거예요. 남편과 시동생이 예전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버님은 그 두 사람에게 공부만 해라, 너희들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공부에 도저히 뜻이 없던 저희 남편은 학원도 다니고 고액과외도 받아봤지만 결국엔 지방대 나온 것이 전부였고 시동생은 공부에 재능이 있어서 좋은 대학 가서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남편 이야기로는 자긴 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시동생은 아버님께서 서울에 아파트 얻어주고 외제차까지 사주셨대요. 하지만 아버님 성격을 알고 한번 입으로 뱉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분이셨기에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도 변변한 항의조차 못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아버님은 시큰둥한 반응이셨고 적당한 30평대 아파트 해주셔서 저도 적당히 훈수 맞춰서 들어갔어요. 남편이랑 지금은 저희 친정아빠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가 편의를 봐줘서 월세를 정말 조금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합니다. 저희 결혼할 때 혼수는 당연하고 시키지도 않은 예단까지 준비해서 가져갔는데도 시부모님 반응은 설렁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시댁에 가면 일하시는 도우미 아주머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방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합니다. 신혼 때부터 아버님이 저보고는 주방에서 일하라고 시키셨고 지금도 가만 앉아있지 못하게 눈치를 주세요. 저희가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만하고 아이 낳고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와중에서도 아버님은 얼굴만 보면 너희도 아직 안 늦었다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 가고 편입을 해서 대학원까지 나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저희가 먹고 살기 바쁘고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공부하는 동안에 생활비 지원까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공부 좀 하라시네요. 장사해서 아무리 돈 벌어봤자 자기보다 많이 벌겠냐면서 내가 이렇게 회사 차리고 돈 벌어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뒤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고등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놈이라고 욕을 먹고 있대요. 사실 아버님도 어느 정도 사업 성공하고 난 뒤로는 검정고시 보고 온라인으로 대학 과정까지 다 마치셨지만 그래도 제때 공부를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으셨어요. 아버님이 저희 얼굴만 보면 그렇게 공부하라 압박을 하시지만 예전에 머리 잘 돌아가던 10대 20대 때도 안 되던 공부가 갑자기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방대도 겨우 나온 남편과 그것도 못 나온 제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을 다시 가고 박사과정을 하겠어요. 아버님은 저희가 신혼 때부터 대학만 나오면 집도 큰 곳으로 옮겨주겠다 하시고 유학 가고 싶으면 아예 온 가족이 외국 나가서 공부하게 해주겠다고 하시지만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스트레스였어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의 기대에 부응한 건 시동생이었고 심지어 동서는 더하면 더했지 아버님 기대 이상의 사람이라서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껴야 했습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시댁에 가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본인이 한다고 해도 시아버님이 절대 못하게 막아요? 공부하는 박사님인데 집안일 같은 건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집에 일할 사람이 있는데 왜 너가 펜 잡는 귀한 손으로 허드렛 일을 하냐면서 저랑 도우미 아주머니만 전적으로 일을 시킵니다. 동서가 결혼할 때도 서울에 있는 노른자 위 땅에 40평대 신축 아파트를 사주셨고 동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시동생이랑 공동명의로 해주셨어요. 대출도 하나 없고 혼수조차 시어머니와 동서가 같이 백화점 가서 뭐든지 최고급으로 아버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동서네 집에서도 예단을 보내셨지만 전액 돌려보내셨고 오히려 이렇게 귀한 딸 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동서네 친정집에 제네시스 고급 자동차와 금두꺼비도 같이 보내셨대요. 저는 집에서 그 이야기 전해 듣고 정말 너무 서운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물론 동서네 집안도 그 집 아버님이 교수고 어머님은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래요. 부모님들까지 괜찮은 직업이라 시아버지가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동서 결혼기념일도 아버님이 챙겨주시고 첫째 태어났을 때도 아이 키우는데 차가 너무 작은 것 같다면서 멀쩡한 차를 대형 외제차로 바꿔주셨어요. 동서네 둘째 태어났을 때는 이제 식구가 넷이면 집이 좁을 거라면서 40평대 방 4개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그냥 시동생네 알아서 하라고 주고 서울 외곽에 마당이 있는 타운하우스 주택을 사주시더라고요. 정말 공부 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님의 편애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희들까지만 차별하셨으면 그냥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참고 넘어갈 텐데 아무 죄 없는 우리 아이들까지 동선의 애들이랑 대놓고 차별하시니까 진짜 너무 슬프고 힘들어요. 저희 애들을 만나시면 그냥 공부 잘하냐 물어보시고 용돈 조금 주시는 것이 전부인데 동선의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을 거라면서 일찌감치 영어 유치원 보내라고 교육비도 지원해주시고 애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학을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냐면서 최근 들어서는 동서랑 아이들에게 유학을 적극 권유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동서에게는 이미 교수나 다름이 없다면서 아까운 시간 버리지 말라고 일주일에 3번씩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도 시아버님 돈으로 불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 할 시간에 본인 공부 더 하고 아이들 공부를 더 봐주라고 하면서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정작 남편은 무덤덤하고 별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야망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욕심 크게 내지 말자는 식이에요. 저더러 아버님 기준이 그런 거고 우리가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주방 일을 하더라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계시니까 그렇게 부담이 심한 건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일을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그 집안 식구들 중 혼자 주방 일을 하고 있는데 차별도 이런 차별이 있을까요? 옛날에야 저희 애들도 어려서 뭘 잘 몰랐기 때문에 시댁에서 저 혼자 일을 해도 엄마가 요리를 제일 잘해서 엄마가 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믿었지. 이제는 애들도 알 거 다 알아서 대학 못 나온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사실을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창피하고 시댁만 한번 갔다 오면 애들 얼굴을 못 쳐다보고 있겠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후광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가족끼리 다 모였을 때 아버님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 바람에 그런 생각마저 싹 사라져 버렸네요. 아버님께서 갑자기 자기도 기러기 다 하고 더 이상 오래 못할 것 같다 하시면서 은퇴하시고 몇 년 정도 전원생활 하시다가 어머님이랑 같이 실버타운 같은 곳을 들어가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 2분 노후는 차고 넘치게 준비되어 있으니 은퇴하기 전에 저희들에게 재산 분배를 끝내고 싶다 하셨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학력순으로 분배를 하셨어요.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시동생 보고 올해까지만 회사 다니고 아버님 밑으로 들어와서 회사 물려받을 준비하라시네요. 저와 남편이야 경영에 대해 일절 모르고 그냥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살았으니까 회사를 둘째에게 물려준다는 것에 별로 불만은 없었어요. 사실 그 정도는 진작 예상했던 거라서 아무런 타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재산도 저희 동서가 똑똑하고 동선의 애들도 똑똑하다면서 공부도 오래 시키고 큰일 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재산을 줘야 한다면서 건물이니 땅이니 온갖 알짜 재산들은 전부 동서에게 다 몰아주실 생각이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시동생 주고 남는 거 대충 주고 끝낼 것 같은데 그래도 집안 장남의 장손인데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절대 겉으로 불만 표시하지 않고 시댁 굳은 일은 제가 다 도맡아서 했는데 동서를 더 아끼시고 편애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찬밥 취급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은 옆에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또다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더는 참지 못하고 제가 손들고 아버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아버님 손주들인데 똑같이 해주시진 않더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아직 큰애가 중학교 다니고 있지만 반에서 성적도 괜찮고 둘째도 머리가 비상하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구질구질하다는 것도 알고 아버님이 읽어놓은 재산이니까 아버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시동생에게 집안 재산 다 흘러가는 모습을 어떻게 두 눈 뜨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저랑 남편이 공부를 못했다지만 아직 아이들은 한참 크는 중인데 손주들은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너희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애들이라고 오죽하겠냐? 둘째 며느리는 교수 집안이니까 안 그래도 똑똑한 애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겠니?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저희 애들을 무시하는 소리를 하셨어요. 그 말 듣고 저도 더는 못 참을 것 같아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만 손자고 자식이면 앞으로 저희 식구는 이 집안에서 없는 사람으로 치시라고 말씀드리고 남편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저희 친정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편이랑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아버님이 가진 재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 부부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 뒷바라지 저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공부 못한다고 절대 놀면서 허투루 인생 살지 않았고 정직하고 성실히 살았는데 아버님 눈엔 저희가 사람으로 안 보이시는가 봅니다. 신우랑 그 집 애들이 아버님 지원 받으면서 유학 준비하는 것도 솔직히 부럽고 배가 아프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저희 애들한테는 아예 기대도 안 하신다는 점이에요. 명절만 다가오면 애들이 먼저 제 눈치를 보고 할아버지 집에 안 가고 싶다는 말을 벌써 하는데 앞으로 크면 더 하겠죠. 정말로 저희 가족은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으시다면 모를까. 그래도 친손주들인데 그러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앞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더 이상 시댁 가서 미련하게 몸으로 때우는 짓은 그만하려고요. 고학력 시동생에게 알짜배기 다 물려주고 학력 낮은 저희는 흘린 찌끄레기나 주워 먹으라는 식인데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말지. 저도 나이 40 넘어서 자식들 앞에서 창피한 모습 그만 보이고 싶네요. 남편도 속상한지 아무런 말이 없길래 그냥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쉬는 날 줄여가며 열심히 살면 우리 아이들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줄 수 있겠죠. 공부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공부에 재능도 있고 자기가 성적 잘 받아오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시킬 텐데 둘째는 운동을 더 잘하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시켜보는 중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엄청 변했는데 언제까지 대학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